그, 처음으로 우리 그 수업한 걸 다 못 올렸어요. 두 개 올리고, 그리고 이 두 개를 못 올렸는데, 그게 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계속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정봉주 건에 대해서 계속 봤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제가 3시 6분인가? 새벽? 3시 6분에 일어나가지고 잠깐 명상에 잠겼다가 이제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쪽으로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안 가고 그러면서 이 정봉주 기사에 대해서 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어떤 한 건에 대해서 정리한다는 게 굉장히 그렇게 뭐라고 할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접근하는 방법도 써진 것도 다양하듯이 접근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필씨 오기 전까지 사실 그 작업을 쭉 하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이제 많이 본 게, 누군가가 쓴 것도 쓴 거지만은 이제 대개 이제 신문 기사죠. 몇 개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쓴 기사와 또 그리고 좀 이름이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거나 이렇게 이제 기고한 그거에 대한 거, 그걸 봤는데 되게 거기에 보면은 뭐가 많이 붙어 있냐면 댓글이 많이 붙어 있어요. 저는 주로 이제 댓글을 봤거든요, 그동안에. 이렇게 기사도 기사지만.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이게 크게 말하자면 형식은 이렇거든요. 형식은 이 정봉주 대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언론사하고의 말하자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한 개인이고 여기는 하나의 신문사 기관인데,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일대 말하자면 회사잖아요. 어떤 한 명대 언론기관인 회사의 그것인데, 실제로 이 싸움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 전개 과정이
그 정봉주 팬클럽에 미권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 권력 뭐 이제 이런 그건데요. 그 미권스라고 하는 그것하고 말하자면 이 프레시안이 싸우는 그런 형태를 취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봉주와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이게 그 이후에 이게 또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되냐면요. 이 프레시아 그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 상황에서요. 이 상황에서 그 한겨레하고 또 하나는 이 그 진중권이라고 이렇게 그 서울대 미학과 출신의 그 동양대 교수가 있는데 이 진중권 교수 또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있냐면 또 박훈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가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이 뭐 좀 박훈은 뭐 그렇게 큰 뭐가 아니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때 이 싸움에 일어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댓글 다는 사람들 그걸 이제 댓글러라고 하거든요. 영어에 ER 붙여서. 그러니까 이 싸움의 양상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시민들하고 그리고 그 언론사들하고 싸움이 붙은 그런 격이 됐어요. 이게 재작년에 그 촛불 걸기 이른바 이제 촛불 시민 대혁명이라고 하는 그 시기의 그것이 지금 이제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정봉주라고 하는 한 개인에 대한 그 싸움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아주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거든요. 이건 이제 싸움의 주체잖아요. 싸움의 주체인데 내용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형식적인 부분이고요. 이른바 계급이니 계층. 내용의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미투 운동이 아니라고 바라봐요. 미투 운동이 아니고 이거는 말하자면은 일종의 기획 공작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언론이 정봉주라고 하는 한 정치인의 생명을 사망 선고를 내린 거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이게
사실은 시작 자체도 이게 좀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면요. 그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하자면 이 키스를 한 것도 아니야. 키스를 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는 거예요. 혐의. 하려고 한. 네, 하려고 한 그 혐의. 근데 여기에서는 말하자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높게 친다면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이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어떤 거냐면 이쪽이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로서의 역할이 아니에요. 언론사의 역할이 아니고 이 자체 자기 자신들이 하나의 말하자면 그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기사를 쓴 기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피해자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이쪽을 당연히 이제 그러면 가해자죠. 가해자로 바라보는데 현상은 어떠냐면 실제로 이게 거꾸로라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피해자야. 넌 나쁜 놈이야. 말하자면 넌 사과를 해. 너 스스로 말하자면 너 같은 놈은 정치를 하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의 그것을 보면 이쪽은 가해를 하고 있는 거고 이쪽은 말하자면 사망을 하는 거예요.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봉주 건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떤 것을 하게 되면 명분과 실제가 일치하거나 비슷해야 되는데 이거는 명분과 실제가 완전히 전도돼 있다. 역전보다는 전도가 더 좋은 표현이에요. 이게 뒤바뀌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흔히 그걸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거든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언론사들은 서로 말하자면 도와줘요. 서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시민들은 야, 왜 니들끼리 그렇게 뭉쳐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을 죽이냐.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촛불 시민혁명이 이제 그것이 우리 안 내부의 문제에 이렇게 권력관계, 의계관계,
눈에 보이지 않는 가부장적 질서하에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평등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런 명분을 구실해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그 한 사람의 이 생명을 말하자면 앗아가는 그런 거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 시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미투 운동을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또 커다란 의미의 본격적 혁명 뭐 이런 식으로 뭐 말하거든요. 이걸 또 하나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정봉주 건에 있어서는 이것은 혁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댓글을 갖다가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렇게 논리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그런 댓글을 오늘 발견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프러시안은 정봉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그런 거거든요. 요번 달 7일 날 정봉주가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예정해요. 그런데 그 기자회견 나가기 1시간 반 전에 프루시안에서 정봉주가 어떤 여인을 갖다가 성추행했다. 당시 여대생 7년 전에 그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봉주가 그때 기자회견을 보류하고 그리고 이제 이틀 뒤에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방어를 한 거죠. 방어를 했는데 그 후에도 이제 프루시안의 그 당시 서울이 기자가 이제 그걸 했는데 그 기자가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당시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그 여성이 보낸 이제 메일을 또 이렇게 내놔요. 그래서 뭐 이제 친구한테 보낸 거죠. 이제 애인 남자친구 애인한테 이제 보낸 건데 근데 그런데 그런 걸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며칠 뒤에 정봉주가 12일 날 7일 날 그러려고 했다가 못하고서 이제 12일 날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자기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사진을 내놓는데, 이때 이게 이제 이 사건의 기점이 되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프레시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이 정봉주의 팬클럽이 아까 미건스라고 있었죠. 그 미건스라고 하는 카페 직위인 민국파라는 사람이 나와요. 닉네임. 정주일인가는 중인데, 이 민국파가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이 시간대가 아니고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자기가 그때 여러 날 수행을 했는데, 수행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전도사로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전도사로 있어서 시간 여유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수행을 했다는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행을 했대요. 이 정봉주가 감옥에 잡혀 들어간 26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수행을 해가지고 그때 성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렉스턴 호텔 앞에서 말하자면 특정할 수는 없지만 뭐 20분 내지 40분 그렇게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바깥에서. 이 정봉주는 렉스턴 호텔에 갔다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그게 다시 얼마 전에 근데 선생님, 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네. 지금 저희들 수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연구하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피력을 하는 건지요? 왜냐면 저는 정봉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기에 대해서 저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네, 아니 이게 아니 어떤 지금 뭐 시대적으로 어떤 이슈화되고 또 정치적으로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고 또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신문사의 조작에 의해서 그 사람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게 아니에요. 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사회적으로 가장 민감한 그런 부분에서의 미투 운동하고 관련지어서 지금 우리가 충남 도지사인 안희정이가 이제 곧 감옥에 갈 거죠. 말하자면 그런 일들이 쭉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문제는 그러한 미투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갖고서 실제로는 거기에 거의 해당되지도 않는 근데 그것이 실제로 무슨 확증되거나 또는 안희정처럼 그 이후에 피해자가 또 막 계속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언론사가 계속 한 개인 그냥 한 개인은 아니죠. 정치적으로 그렇게 다시 이제 뭐 정치인으로 복권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10년 이때부터 이 사람은 말하자면 피선거권이 박탈됐었어요. 그래서 작년 말인가요? 복권된 거거든요. 사면됐어요. 사면돼가지고 그 사람 유일하게. 근데 그 사람을 과거에는 이명박 정권이
한 개인을 갖다가 그 자기의 그 비리를 갖다가 그 공표한다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이 죄도 되지 않는 그것을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말하자면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피 섞었고 박탈하고. 근데 거기에서 풀려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제는 어디서 하냐면 언론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말하자면 생매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곤란하지 않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정봉주의 입장에서 그것이 미트 사건의 그런 어떤 신문 조작이라든가 신문사의 오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나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하고 올바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깨끗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의 이치가 있으면 그것을 충분하게 법적 투쟁을 하든 밝혀내든 그랬을 텐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 인정 안 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언론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기고하는 그런 쪽이라든가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팩트 체크라고 해가지고 사실 점검이잖아요. 말하자면 사실 점검이 아니고 그냥 논의로 이랬을 거다 저랬을 거다 말하자면 그거로 지금 몰아간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민국화가 한두씩 이 이야기를 하자. 그 다음에 이 김어준의 그 블랙하우스를 통해 가지고 그 사진을 보여줘요.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사진이 나오면서 또 어떤 문제가 그러면 그 사진에 의하면 지금 이거는 이렇게 부정되거든요. 이건 완벽하게 민국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프레시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였어요. 민국파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정봉주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추가 내용을 공개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프레시안에서 추가 내용을 공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까 얘기했던 댓글러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 중에 하나인 이하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것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급파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정봉주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추가 내용을 공개하겠다. 이것을 이와 같이 바로잡음해가지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정 내용을 공개하겠다. 자기들 계속 내용을 수정했어요.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개되는 그 이후의 일로 보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다시 아래와 같이 바로잡은. 만국파의 증언에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체 선수를 내세우겠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프레시안에서 이 댓글을 단 사람이. 그러니까 추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으면 추가 내용을 공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얘기한 내용을 계속 수정하는 것을 또 내겠다고. 또 그와 함께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싸우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도 교체 선수를 또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이 진중권 출연 그래서 2번 써요. 그리고 또 엊그제는 또 한겨레가 또 말하자면 정봉주 네 기억이 틀리지 않냐라고 이제 그 부분 갖고 또 이야기를 한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되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좀 곤란한 일인 거죠.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소설의 비유로 한다면 소설에 이런 소설이 있어요. 그 7년의 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게 이 정유정이란 그 여성 작가가 쓴 추리 소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두꺼운데 이것도 아마 요때 좀 지나서 나왔을 거예요. 요때 쯤이나. 하여튼 그 7년의 밤이라고 해서 그때 한참 굉장히 데이트를 친 그런 소설인데, 이 7년의 그 밤은 좀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이 살인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본래를 쓰고 떠돌던 아들이 아버지의 사형 집행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죽음은 7년 전의 그날 밤으로 그 아들을 데려가고, 아들은 아직 그날 밤이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그래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정봉주의 이 사건은요, 저한테는 뭐로 보이냐면요, 칠년의 낮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랑 좀신 추창민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 영화를 찍어요. 이 소설 갖고 찍었는데, 그거를 2년 동안 상영을 보래요. 찍어놨는데, 그러고서 이제 내일 모레면 개봉해요. 28일에 개봉해요. 오늘 26일이죠. 근데 저는 그 정봉주 사건을 보면서 딱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건 완전 7년의 낫이다. 그 정봉주 사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아까 3월 12일 날 정봉주 기자회견에서 정봉주가 한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내용과 관계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당시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에, 바로 이때죠, 이전이죠, 바로 직전. 그래서 이제 감옥에 끌려가려고 수사관들이 자꾸 찾아다니던데, 당시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에 제가 코피가 터질 정도로 충격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3일간의 기억이 이리저리 다니긴 다녔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가 큰 이벤트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것을 시간도 주지 않고 닥달하듯이 저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 사실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든 여러분들께서도 7년 전 일이고 감옥이 바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억을 당시에 순간적으로 기억을 다 찾아내기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은 정봉주의 기억도 굉장히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7년 전에 이거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그거를 정봉주는 무엇으로 해결했냐면, 흔히 말하는 그걸 네티즌 수사대라고 해요. 아까 말하는 댓글러처럼. 이 사람들이, 이런 사진이 있다, 저런 사진이 있다. 이제 그 시간 딱 이렇게 나오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또 그리고 좀 더 이때 지나고서는 몇백 장, 780장, 80장이라든가 하는 그날의 사진이 나와요. 한 사진 기자가 1분에서 5분 간격으로 이렇게 찍었다는 거예요. 780장 사진. 그 중에 일부만 말하자면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이렇게 보여준 거죠. 뭐 굉장히 짧게 보여줬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종필 씨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법정에 이걸 내놨어요. 이후에 정봉주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기자회견하면서 프레시아는 나한테 사과를 해라. 사과를 하고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이 선거법 문제 삼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선거 나가려고 했던 거니까 그래서 진짜 선거법 위반 그것으로 이제 고소를 하겠다.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예고를 한 거죠 이때. 그러고서 이제 며칠 지나도 안 하니까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고수 상태예요. 프루시아는 자기들 명예훼손 그런 혐의로. 이제 그렇게 지금 전개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7년 전에 어떤 일을 갖고서 이 언론사에서 한 여성이 7년 동안 엄청난 마음의 상처 그거로 괴로워하는 그거에 대해서 언론의 기자의 사명을 갖고 언론사의 언론의 역할 그것으로서 피해 여성에 대한 그것을 가해한 녀석에 대해서 말하자면 언론으로 고발한 거거든요. 이제 고발을 했는데 문제는 그랬을 때 그것이 흔히 말하는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또 누구라도 그랬으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기사로 틀렸던 거예요. 많지 않은 기사지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그 이후에 지금 굉장히 읽기 어려운 그리고 저도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서울대 미학과 출신의 진중권 교수가 굉장히 난해한 글을 갖다가 자기는 논리적이라고 말하면서 발표하고 그것도 무지 길어요.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그러고 있고 또 같은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언론사들이 프레시안에 대해서 그것도 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봉주 네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 않냐. 말하자면 그런 거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봉주가 실제로 뽀뽀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는지 아니면 언론사 말대로 정봉주 말대로 나는 그런 일이 없다. 그 당시 내가 그런 거 할 정신이 없었다. 감옥에도 가야 되지. 이거 또 당시 어머니가 또 쓰러지거든요. 정봉주 이 소식을 듣고. 이날 쓰러져요. 그래서 병원에도 찾아가야 돼요.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할 겨를이 없다.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정봉주가 정말 그랬는지 안 했는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건은 제가 보기엔 이 소설 7년의 밤 같은 이 추리물 같이 지금 7년이 낮이라는 추리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 전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영웅을 꿈꿔요.
영웅 출연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런 그 영웅을 그리는, 아, 이렇게 암묵한 시기에 그 우리를 구원해 줄 영웅은 없을까? 또는 그것을 갖다 그 어둠을 거치게 해줄 수 있는 그건 없을까? 했는데 그게 바로 낙곰수 4인방이에요. 김어준, 주진우, 그리고 그 대지 김용민, 또 지금 정봉주. 그래서 정봉주는 전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그 대지 김용민은 그렇게 이렇게 이 방송국의 이렇게 기자재라든가 또는 사회 같은 거 봤던 그런 친구고, 언론인이죠. 그리고 이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탐사보도, 특히 이명박,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김어준 역시 언론이죠. 딴지일보니 이런 게 해가지고. 그런데 김어준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 친구가 이과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런 막 흔히 앱이니 뭐니 막 하는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이니 이런 거에 밝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보다는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 네 명이 위기투합해가지고 낙곰수를 진행해요. 근데 이 낙곰수를 진행한 것이 이것이 이명박근혜라고 하는 절대 권력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지만, 이 동시에 이것은 뭐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냐면 언론에 대한 기존 언론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어요. 기존 언론에 언로가 다 막혀 있고 걔들이 숨죽이고 있을 때 얘들이 말하자면 지하 언론이라고 하는 이른바 팟캐스트, 그 팟캐스트 시장을 얘들이 열어요. 그리고 이때 이 낙곰수 조회가요 어느 정도였냐면 전 세계 1위였어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이것을 듣는지 그 당시 그랬어요. 그러고서 그들이 지금 이제 이 촛불 시민혁명 지나면서 이제는 이들이 이제 어디로 이제 나오냐면 이제는 이제 기성 언론 쪽으로까지 이제 이들이 나오게 됐어요. 이제 지하에서 이제 움직이던 이들이 지하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기존에 있었던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얘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안 입고 온 거죠. 왜? 안 입고 온 거예요. 경쟁자인데 문제는 얘들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그 힘이라고 하는 게 무지무지 강한 거예요. 그걸 강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씩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김어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당했냐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 김어준한테 말하자면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뭐 그것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요. 그래서 그거 갖고 막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막 시끄러우니까 바로 그 다음날 이건 내가 장난쳤어요 하고 딱 내려요. 김어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주진우 같은 경우는 아예 나왔는데 어느 날 사무실에 딱 갔더니 삼성을 더 캐지 마라. 너 죽는다. 말하자면 그런 게 딱 놓이고. 지금 그런 식으로 낙곰수 4인방 중에서 제일 이렇게 사람들이 이목을 못 받는 건 이제 김용민이거든요. 근데 김용민만 빼놓고 나머지 셋은 지금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이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이야기에 의하면요, 이제 며칠 전에 다스베이다에서 김어준이 전화드는데, 이제 삼성 관련 그걸 취재하느라고 주진우는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대요.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진우한테 정보를 막 줬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진우가 만나려고 하면 다 도망가요. 다 안 만나려고 해요. 과거에 정보를 주던 사람. 그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겨레는 변질됐나? 왜 이쪽에 안 붙을 것 같은데 그래? 아니죠. 그대로 하네. 지금 언론사 입장에서는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봉주를 처음에 그 3월 7일 날 정봉주를 갖다가 정봉주가 성추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모든 언론 기사에서 다 뿌려요. 그러니까 몇백 개. 그러는데 정봉주가 2차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이 사진 780장 나왔다고 딱 그렇게 할 때는 그 언론사들 기사가 그 과거 성추행 그거 했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뭐 그 사진을 이렇게 일부 보여줬다 뭐 말하자면 그런 그런 식으로 그냥 아주 확 축소해버려. 그러고 이제 그러는 거죠. 심지어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이 성추행 기사 나왔을 때요 끔찍하더라고요. 원티드 해가지고 미국 애들 잘 나오죠. 현상금 원티드 해가지고 4명 그거 가지고 안희정 누구 해가지고 정봉주 해서 8인을 갖다 거기다 정봉주가 8인을 꼈어요. 말하자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사는 이제 한겨레가 그 다음에 이제 없앴죠. 그 자기들이 없앴는데 지금 서지현 검사가 미투 운동의 시발인데 그 서지현 검사 그걸 한 지금 2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검찰에서 안태근이니 최규일이니 지금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검찰에서 이 검찰 내 성추행 그 조사반을 하고 조사단장에 그 여성 부장검사 누구를 안 친다고 했을 때 그때의 그 용감한 검사가 있거든요. 굉장히 용감한 여자 검사인데 안 된다 저거. 저거는 공수처라든가 그런 데서 해야지 검찰 내에서 해봐야 자기 봐주기밖에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상태. 그 검찰이 걔들이 머리가 나빠요. 그렇다고 이 증인이 없는 거예요. 안태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자리에서 성추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지현 같은 경우는요. 그건 서지현은 그 몇 년 동안 말하자면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에서 그 법무부 장관 말하자면 그렇게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이 안태근이라는 놈이 막 더듬고 막 이런 거거든요. 다 보는 앞에서. 그러니 이거는 서지현이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많은 검사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구나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 거기 몇십 명이 있었겠어요? 그거 엄청나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몇십 명이 그걸 다 보고 있던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서지현은 그걸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상처를 엄청 받은 거고. 둘이만 있는 자리에서 해도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안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 검찰 내 똑같아요. 지금 언론은 같은 언론사의 기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서로를 감싸든지 아니면 감싸지는 않더라도 그냥 당사자하고 니들 싸우라. 그냥 우리는 조용히 있겠다.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만 그렇게 했죠. 그러고 굉장히 고약한 것은 뭐냐면요. 그 한겨레 신문이 얼마나 고약하냐면 이런 거예요. 2차 기자회견 때 후 3시부터 후 5시에 알리바이가 이제 있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 사이가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때 그러면 성추행이 있었겠네? 라고
이 프레시안에서 우리가 무슨 시간을 특정했나.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이것밖에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을 갖고서 아니다라고 해서 김어준이 블랙하우스에서 그 시간 빼고 알리바이가 우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놓으니까 한겨레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2011년 12월 23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취재 노트가 있다. 취재. 그러니까 홍대 거기에 홍대 앞에서 정봉주가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자기들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내놓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 블랙하우스를 보고 그건 정봉주가 앞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기억이 틀리네 라고 하는 것을 따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나쁜 놈들이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때 이게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그 당시 한겨레 기자의 취재 메모가 있는데 그 메모에 하면 요 한두 시 이거는 아주 더 정확한 알리바이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레시안 니들이 좀 잘못 본 것 같다. 이 메모가 있는. 말하자면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고 정봉주의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한다면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악독한 거냐고요. 굉장히 악독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겨레 기사를 보고 이건 진짜 너무나 고약하다. 너무나. 이 알리바이를 1시, 2시,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그 알리바이를 한겨레가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참 이게. 그럼 이제 선생님 지금까지 녹화가 다 됐으니까 이거 이제 딱 올려가지고 나는 정봉주를 이렇게 말한다. 그거 한번 올려보세요. 아니 근데 이걸 녹화를 한 거예요? 다 했어요 지금까지 처음부터 세상에. 끝까지.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시죠. 그러죠. 잠깐 쉬었다 하시죠. 예. 아니 왜 녹화를 했어요? 아니.